네 번째는 제 블록체인과 미래의 사회라고 해가지고요. 예. 약간 더 크게 보면은 블록체인이 그러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인지 크게 보면은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을 앞서서 몇 번 더 그 세 번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 영역들이 서 금융이라든지 유통, 또는 IoT,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컨텐츠 네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저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블록과 체인, 블록체인, 네, 있다는 거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에 투명성이 있고 저장한다. 데이터 분산형 저장 기술이다. 한 대가 아닌 여러 대 컴퓨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기록되고 있고 검증하기 때문에 일리버스블이라는 거죠. 네. 무단으로 변조한다는 해킹할 수 없는 특징이 있고 대표적인 게 가장 핵심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트코인 실제 거래가는 이런 거죠. A가 B에게 비트코인 송금하면은 해당 관련된 정보가 이제 블록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노드의 모든 노드들에게 블록이 제공되고 참여자들 51%, 50% 이상이 타당성 이게 검증이 해주면은 거래가 승인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한 블록체인 내가 특징은 뭐 당연히 나오게 뭐 탈중앙화, 그다음에 보안성이 좋다, 투명하다는 거, 확장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확장성에 있어서 뭐 시간 측면에서는 약간 뭐 모르고 있긴 하지만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종류를 또 전에 설명드렸죠.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대표적인 비트코인 같은 루나 접근 가능, 그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 약간 필수형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많이 쓰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나스닥 거래소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링크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또 중간에 이제 어쩌면 컨소시엄이라 해가지고 그냥 중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것들은 어떤 이제 프라이가 비슷하지만은 컨소시엄에 참여된 참여자, 그러니까 A 회사, B 회사, C 회사 그래서 또는 뭐 국제적으로 A라는 글로벌 회사, 뭐 B라는 회사, C사, 뭐 G사 있다고 하면 해운연맹 같이 이것들은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서로 간에 블록체인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더 큰 개념이 되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각 분야별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설명드리고 아마 다섯 번째 제 강의가 그럴 겁니다. 실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내에서 시범 사업이라든지 그 국가 기사라든지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과기부에서 매년 블록체인 기반의 그 잘된 서비스 사례를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뭐냐면은 각 그 주요 산업별로 어떻게 쓰일 수가 있고 특징이 블록체인 어떤 특징 때문에 쓰이는 것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 처음에 어찌 보면은 이제 실용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으로 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만나면은 어떤 그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쓸 수가 있는 것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또 나온 것 같긴 한데 금융은 당연히 화폐잖아요. 화폐. 우리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것들, 우리가 쓰는 현금, 플랫커시라는 현금과 가상화폐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암호화폐가 있죠. 당연히 화폐는 중요한 게 이게 법정 통화인 것이냐, 그래서 디지털 화폐까지 법정 통화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단 두 가지는 암호화폐도 법정 통화는 일단 승인을 못 받고 있죠. 사용처들, 교환성. 당연히 비트코인은 우리 거래소에서 이거 법정 통화, 즉 우리 원화라든지 달러하고 교환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또 암호화폐 결제라는 하나의 풀스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결제 풀스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구매를 하고 거기서 지갑이죠, 지갑. 그러니까 자기가 A라는 거래소 가면 A라는 그 지갑이 있겠죠. 그 지갑에 그 비트코인 앱으로 송금이 되겠죠. 그 지갑에서. 앱 내 전용 지갑에 비트코인 보관되는 거고 결제를 원하는 시점에 내가 뭐 또 물건 사려고 할 때 이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마치 요즘 트래블 월렛처럼. 근데 여행 가시는 분 트래블 월렛 쓰시겠지만 트래블 월렛처럼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제가 바로 되는 거죠. 수수료가 붙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블록체인 기반의 회의 송금, 또 우리가 만약에 회의로 뭐 달러나 송금한다고 할 때, 기존 회의 송금 플러스는 뭘까요? 송금이니, 송금은행, 그래서 우리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에
내가 미국에 한 지구인구에게 100달러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 국내은행에게 송금 요청하면은 아마 중개은행 통해 가지고 수취은행, 뭐 미국의 시티뱅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취가 되게 되겠죠. 당일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발생되는 거고 더불어서 이 시간도 소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걸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블록체인 바꾼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스위프트 방식으로 고객 정보들을 송금은행, 중개은행, 수취은행별로 정보를 다 처리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같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예. 중개은행 그걸 없애버린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당연히 예. 수수료도 없겠죠, 분들은. 예.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겠죠. 예.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많이 여기 응용되고 요즘 많이 들어와 있죠. 보험금 청구하는 거에. 여러분 뭐 이제 보험금 청구가 뭔가요? 실손보험 들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 수납하고 영수증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보험사에도 청구하는 거죠. 영수증 청구하고 좀 쉬고. 근데 이 과정이 두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편하죠. 예. 그럼 내가 생각 드는 게 굳이 은행 병원 가서 내가 병원비 수납하면은 내가 만약에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바로 그 정보가 뭐 우리 보험사들 연계돼가지고 바로 보험이 지급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많이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기존 블록체인 이전에 힘들었던 게 일단 병원하고 우리 병원 쓰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다음에 보험사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간에 그 많은 병원과 그 많은 보험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게 장난 아니겠죠. 운영도 마찬가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하지만 이거 만약에 특정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만약에 이게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 통합 인증을 끝내자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청구가 되고 보험금 지급이 되겠죠. 지금 일부 국내 보험사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보험사가 이거 서비스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보험사가 이거 굉장히 주도적으로 도입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 고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예. 이런 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 보험사에 더 많이 가입을 하겠죠. 예. 그게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 청구 시스템이 예를 설명드린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교부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통합 인증을 통합 인증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가 나오는 게 금융 쪽 가면 용어가 하나 있어요. 디파이라 가지고 아마 이제 많이 듣는 용어 줄 아는데 비중앙화된 금융,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거죠. 음, 이게 꼭 블록체인 말하는 거 아니지만, 비트코인 말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라든지 그 중앙화된 금융을 그러니까 중앙 거리가 없이 금융이 일어나는 것을 디파이라 그래요. 디파이. 알리드 금융 서비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뭐 같은 방향 블록체인이 되겠죠. 분산 컴퓨팅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전통국에 다르게 분산화되어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탈중앙거래소. 예. 근데 암호화폐가 디파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죠. 예. 대표적인 구현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 떠나가지고 이제 유통. 예. 그러니까 물건 주고 사고 하는 거. 유통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만나면 뭐가 좋을까? 유통이라고 하는 게 공급자가 있고, 예. 공급망이 되겠죠. 공급자가 있고, 그러니까 제조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벤더 같이 유통사가 있을 거고, 소비자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체인이 되는 건데, 그 블록체인 이런 모든 게 체인이 공급자 간의 관계를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 음. 이게 대표적인 게 저 이거 같아요. 음식물 같은 거에 유통 같은 거. 그 내가 그런 거죠. 내가 고기를 사 먹었는데 요즘 미국 적용돼 있죠. 내가 소고기를 사 먹었는데 그 사 먹은 소고기가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에 어떤 한우였고 그다음에 그 한우가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 딱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사료 제조사 그다음에 그 한우 농가 그다음에 사료 제조사들 그다음에 뭐 뭐랄까 도축소라든지 모든 정보들이 다 연기가 돼야 되겠죠. 예. 그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간다는 거죠, 그분들은. 국내에서 활용된 게 이런 식품맘 쪽에 이제 많이 적용됐어요. 식품맘. 그러니까 해썹이라고 하죠. 이게 다 나중에 다 오광 때문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해썹이라든지 이런 식품 인증할 때 쉽게 말해서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식품의 유통기간을 몰래 지워가지고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죠. 예. 대표적인 그런 것들인데 몰래 못 바꾸게 그게 식품 유통기간이 단지 프린팅 되는 게 아니라 딱 바코드 찍으면은 정말 그게 언제 만들어져 있고 그 원료 더 중요한 거 그 원료들이 있죠. 예. 음식만 만들 때 정말 이게 국산 그 쌀로 만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블록체인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블록체인의 특징인 뭐 변형 불가 무단으로 수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분들은. 네. 아주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식품망의 유통이라든지 원재료의 어떤 검증, 이런 분야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식품 유통망이 굉장히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우리 해운 같은 거에, 뒤에 나오지만 해운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렇게, 식품 안전인력 관련 부분들, 이쪽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그 이제 먹는 거 말고 또 복잡한 게 유통 쪽에 해운, 그리고 포도라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해운 물류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를 태워가지고, 뭐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할 때,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 한 가지 보내야 되는 거고, 그 수출업자는 운송회사를 통해가지고, 또 그 미국의 수입업자 받아가지고 또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서류들이 각각의 스테이크홀더, 이 관계자별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야, 그것을 복잡하니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 다 그냥 수출업자, 포워더, 그다음에 은행들, 그다음에 그 상대방 수입자가 그냥 블록체인에다 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시간도 짧게 걸리고, 플러스가 짧아지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이제 유통에 당연히 이거 먹는 것도 있고, 유통 과정의 신뢰,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이거 좋은 말로 하면 공급망이죠, 공급망. 공급망이 확보가 되는 거죠. 중개 비용을 절감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블록체인인데 IoT, 산물 인터넷, 산물 인터넷 블록체인이 만든 적용되면 뭐가 좋을까? 그래서 기술혁신이 우리가 산물 인터넷 문제 무엇인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현재는 개방화된 사물 인터넷이고 미래 2025년 이후는 개방형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분산화되겠는. 지금은 클라우드가 집중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네. 이게 나중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서로 분산되는 거죠. 예. 예. 이 기반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고요. 거기 하나 나온 용어가 DID라는 겁니다. 많이 보이는 용어죠. 분산된 신원 인증.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 좀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원 인증하는 게, 내 개인 인증하는 게 뭐, 패스라든지, 중앙 인증 기관만 내가 인증하다 보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예요? 예. 분산 신원 증명이라는 거죠. 뭐, 간편 신원인증이라 가지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패스라든지 또는 토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산 신원 인증을 하면은 굳이 하나의 그 인증 기관만 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내가 잘 적용돼 있죠. 특히 우리 국내에서 보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라고 PKI 그 인증서만 있어야지 내가 뭐 신원증명한다든지 은행 거래할 때 이거만 했는데 요즘 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우리 공공기관들은 간편 인증을 해가지고 그게 DI가 되겠죠? 간편 인증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네이버 갖고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DI 사업자들을 오픈해 놓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죠. 예. 인증 제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당연히 이 분산 신원 인증이 들어오면은 스마트 컨트랙에 이 당연히 IoT 적용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 같이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동산 매매할 때 매매 계약은 뭐 컨트랙에 조성하고 당연히 이게 완료가 되면은 그 완료 정보, 계약 정보들을 분산 노드들 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무단으로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하겠죠. 예. 그다음에 수익 분쟁되고 스마트 컨트랙이 작동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거. 예. 또 공유 너무 어렵나요? 소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공유 경제죠. 공유 경제. 거기에서 블록체인이 이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우리 스마트홈이라든지 아리백 이런 것 쓸 때 전력 관리가 있어요. 예. 근데 프로슈머라는 용어는 뭔가 프로슈머라는 것은 프로듀스 우리가 생산도 하고 컨슈머 소비도 하는 거 프로슈머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잘 보시면 전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력이 뭔가요? 예. 전력을 내가 발전사가 생산하면은 국내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전력이 거래하는 거죠. 예.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는 것 같이. 예. 국내엔 전력 생산은 누가 하나요? 발전사들도 있고 뭐 항소도 있고 하지만은 생산하면은
누가 거래죠?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예, 우리 뭐 증권 거래하는 것처럼 전력만 거래하는 전력거래소라는 기관이 있죠. 예, 이 기관 통해서 하는 건데, 예전에는 뭐 당연히 발전사들이 수가 작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발전사들이 몇 개 없잖아요. 국내 보더라도 물론 민간도 있긴 하지만은 당연히 뭐 몇 개 크지 않겠죠. 100개 이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냐면은 각 집안마다 이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거죠. 각 집안, 각 가정이라든지 요즘 또 뭐예요? 예, 차, 예. 그차 광고도 계속 나오잖아요. V2G라고 해가지고 차에서 만든 또 수소차에서 만든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죠. 이제는 전력을 만들고 만드는 주체가 이런 큰 회사가 아니라 개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야, 그럼 그 개인들까지 다 이렇게 거래에 들어오면은 그걸 브로커하는 그 거래소가 엄청 그 부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지 말고 굳이 블록체인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전력을 소비하는 그 이웃이 있다고 할 때, 내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다고 할 때, 굳이 우리 집에 이렇게 지금 태양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 거래를 나는 전기를 윗집에서 쓰게 해주면 되겠죠. 거기에 맞는 거래가 발생이 되겠죠. 그것을 바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본质은. 네. 아주 좋은 개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개념이냐면은 전기라고 하는 게 전기는 뭐예요? 평형이론이죠. 평형이론. 네. 원래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배터리를 요새 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그렇게, 남는 공급 잉여량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래를 아주 유연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스마트 시티에 이용되죠. 예. 스마트 시티에서 대부분 광주도 그렇고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들 되고 있는 건데 그 스마트 시티 내에서 뭐 이런 검침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전력 아마 이 부분 정보 같이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 거래 쪽에 많이 사용됩니다. 예. 그런 쪽에 그 내부 그 뭐라고 해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되겠죠. 내부의 특정 영역이나 지역 내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전력 거래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또 거기에 그 기반으로 라이프 패턴이라든지 어떤 집을 봤더니 전기 사용량하고 또는 이런 뭔가요? 예. 차량 정보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블록 컨텐츠 부분이에요. 컨텐츠는 뭘까요? 쉽게 보면은 우리 저작물들이죠. 저작물들. 예. NFT하고도 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뭐 같이 해서 동영상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까? 동영상을 만들었으면은, 당연히 유튜브는 뭐, 보상, 리워드를 해주죠. 많이 보면은 뭐, 페이를 해주고, 예. 하지만, 그게 유튜브의 그런 보상 시스템이 100% 예를 들어서, 예, 그것도 중앙 집중이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동영상 유튜브 회사에서, 그래서 천만 뷰가 있는데, 아니, 천만 뷰 안 본 거 아니야. 100만 뷰 본 거야. 예. 그렇게 조작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가장 쉬운 개념은.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저작물들을 뭐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런 데서 만약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본 것처럼, 특정 그 트랜잭션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단 수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예, 거래가 되겠죠,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컨텐츠 서비스가 많이 지금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이 코닥 같은데, 코닥 그 코인, 예, 사진이라든지 스팀 같은 거에 글을 올리고 또 우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뭘까요? 또 열람하고 페이 지급하고 그 페이는 당연히 부동산은 이더리움이라든지 자체적 코인을 많이 쓰겠죠 그분들은. 네. 컨텐츠 산업에서 이 블록체인 할 때 마찬가지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창작자에게 이런 수익이죠, 수익. 리워드가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예. 내가 뭐 예술 작품에서 올렸을 때 그다음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100% 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반을 이용하면 좀 더 투명하게 배분되고 활성화될 수가 있겠다. 좀 그런 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교재는 없지만 NFT라든지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아주 유명한 그림을 뭐 디지털화 시켜본다 또는 이것을 나눠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유통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그런 기술도 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콘텐츠까지 한 4개 정도 영역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좀 블록체인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으세요? 네. 음. 자, 다시 정리, 금융 분야는, 네, 금융 분야는 당연히 비트코인 때문에 처음 나왔긴 했지만은,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뭐가 풀려야 될까요? 예. 예, 이게 굉장히 법제 쪽, 예, 금융 거래라든지, 법률적인 좀 보완이 좀 빨리 풀려야 되죠, 부분들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관련된 기관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이라든지, 금결원 또는 금융보안원이라든지, 이런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유통 분야가 굉장히 여기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죠. 같이 말씀드린 해운이라든지 또는 식품 안전, 공급망 측면 이쪽에서 많이 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5장에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블록체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